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케팅 리서치 12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혀가 꼬이네요. 벌써 12주차 1차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13주차부터 우리는 다시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와, 그러면 벌써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뵙게 되는데요. 정말 시간 빠릅니다.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빠릅니다. 우리가 13, 14, 15주에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5주 차가 기말고사 주고요. 그 보강주가 10일부터 13일까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강을 할 거는 없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주에는 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10일 날에는 제가 정확한 일정은 안 받아가지고 모르겠는데 10일 날에는 아마 나가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또 20일 대선 날에 또 안 나갈 것 같고, 그러면은 27일 날 나오고, 그 다음에 6월 2일 날 나오고, 3일 날에는 아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일 날 나오고, 16, 17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시험을 치게 되어야 할 텐데 제가 18일 날 아버님 기일이거든요. 그 첫 번째 기일이어가지고 17일에서 18일 넘어가는 12시에 시험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게 돼가지고, 그래서 참 얘기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조금 걱정이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월요일에 시험을 치긴 쳤습니다만 이번에도 월요일에 시험을 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걱정이긴 한데, 네, 잘 조율이 되겠죠? TMI입니다. 근데 첫 기일이다 보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작년에 그 작고를 하셨는데 조금 젊은 나이에 작고를 하시게 돼가지고 조금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일이니까 되게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조금 되네요. 네. 이 뭐 살고 죽는 건 하늘의 뜻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항상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항상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과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심파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 부분, 저번에 우리 복습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복습을 한번 하고 요인 분석 한번 나가보도록 할 텐데, 이제 부록 부분은 전부 PPT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SPSS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 책은 조금 아쉽네요. 342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는 우리가 항상 배운다, 그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이제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가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란 연구 문제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을 그리면 독립변수가 이렇게 앞에 있는 애들, 종속변수가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태블릿이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허접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인 종속변수는 항상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독립변수는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한 개인 경우를 단순회귀 분석, 복수인 경우를 다중회귀 분석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회귀 분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라는 두 종류의 변수를 필요로 하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뭐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된 변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의 목적은요, 첫 번째 상관관계를 알려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크기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이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양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회귀 모형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요 정도의 회귀식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회귀선이라고 불리는 1번식에서 y는 종속변수를 x는 독립변수를 항상 우리가 무슨 그 분석을 볼 때 x는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의미하며 두 변수 간의 관계의 크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의 식에서 미지의 모수인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추정해야 된다. 이때 베타 1은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라고 했었습니다. 아유 이게 뭐야? 기울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선형관계가 있잖아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하다면 요게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지 요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편이라는 걸 의미했었는데 마우스로 글씨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군요. 절편은 여기 있는 요 부분, 이 그 y축이 끊기는 부분을 우리가 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가 제로일 때 y가 얼마인지 라고 하는 게 절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시작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베타 제로는 독립변수인 x가 제로일 때 종속변수의 y의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형회귀식을 따르는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관계에서 모수인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추정하면 x값에 따른 y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귀 분석에서도 모수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용합니다. 그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관한 표본 관찰치 xi, yi를 사용하여 추정한 베타 제로와 베타 1의 추정치를 각각 표본회귀식 2에 나타난 것처럼 b0와 b1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표시하는 글자가 조금 다릅니다. 표본 관찰치는 모회귀선상에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관찰치 yi는 y값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오차항이라고 하며 3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실론 i죠. 그래서 y하고 그 다음에 yi 값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실제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값에서 우리가 추측한 값을 빼게 되면은 오차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y라고 하는 요 모수를 추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몇 가지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특히 오차항에 관한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차항의 기대값은 0이다. 즉, 에러, F실론 i는 0이다. 당연히 오차항의 기대값은 0이죠. 그죠? 오차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차는 예측에선 일단 벗어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소 예측이나 과대 예측 없이 균형 잡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차항은요, 모든 독립변수 값에 대해서 동일한 분산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를 등분산성의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학생 키와 몸무게를 이제 연관성을 보는데 작은 키의 학생 몸무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큰 키의 학생 몸무게는 오차가 크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면 우리가 그걸 이분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결과가 왜곡되죠. 그래서 유의한데 유의하지 않게 혹은 이제 그 반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응답자의 반은 제대로 응답을 하고 반은 마음대로 대답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분산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차항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패턴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에 결과가 과대평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P 값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매일 3도씩 온도가 낮게 측정됐다라고 보면 매일 오차가 같은 방향이니까 왠지 신뢰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표준 오차가 잘못 계산이 됩니다. 작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차항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오차항은 0에 가까이 모여 있고요. 분산이 너무 펴지지 않은 이제 정규 분포표를 따릅니다. 요거는 T검정, F검정, 신뢰 구간 이런 통계적 추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요, 독립변수가 한 개인 단순 회귀 분석과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단순 회귀 분석은 한 개의 종속변수와 한 개의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결국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순회귀 분석은 예를 들어서 광고액이라는 한 개의 독립변수와 매출액이라는 한 개의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예측하는 경우이며, 이를 위해 표본관찰치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성형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인 B1과 별편인 B0를 구하는 과정인 것이다. 아, 이게 지금 빨간 점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자꾸 이상하게 그려지는데. 자, 그래서 광고액이라는 게 독립변수, 그 다음에 매출액이라는 게 종속변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 둘 간의 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베타 제로, B 제로하고 이제 B1을 계산하는 그 관계에서 우리가 이 두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직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광고액과 종속변수 매출액에 관한 여러 개의 표본 관찰치가 존재를 하고, 그러면 이제 x1, y1, x2, y2, x3, y3 막 이렇게 막 이제 데이터들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관찰치들을 이용해서 두 변수의 선형관계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뭐 그거는 마구마구 그려집니다. 직선은. 그 직선들 중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직선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얼핏 보기에도 직선 A하고 B는 잘 보여주는 걸로 보이지만 C하고 D는 잘 보여주지 않는 걸로 지금 보이죠. 그래서 최적의 회귀식은 어떻게 찾느냐, 이 여러 개의 데이터 속에 있는 직선들에서 실체 관측치하고요, 직선에 의한 예측치인 yi-yi 신 잔차를 극소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최적의 회귀식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실제 관측치와 직선에 의한 예측치인 그 yi-yi 간의 거리인 잔차를 극소화하는 직선을 찾는 것이다. yi-yi 얘를 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yi가 이제 그 모수 값이고요. yi 해시 추정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잔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잔차를 극소화하는 직선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원래 그 모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쭉 긋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치라고 하면은 이제 평균 선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선형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 실제값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형으로 일자로 쫙 나열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열이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겠죠. 그래서 얘하고 이제 추정치하고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애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회귀선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실제 관측치인 yi와 직선에 의한 예측치인 yi 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빠지나 보다. yi 사이의 거리인 잔차를 그래픽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회귀식을 찾는다는 것은 다양한 직선 중에 미니마이즈 시그마 yi-yi-을 만족하는 직선을 최적의 회귀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잔차의 합을 최소화하는 미니마이즈 시그마 yi-yi hat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잔차의 부호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하기 잔차와 마이너스 잔차, 그러니까 플러스 잔차와 마이너스 잔차가 서로 상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의미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값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B가 더 좋은 그래프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딱 보셔도 얘가 훨씬 더 좋은 그래프잖아요. 얘는 지금 잔차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위의 그림처럼 잔차 합의 최소화 방법을 이용하면 B가 A보다 잔차의 합이 작아서 더 적합한 회귀선이라고 평가되지만 사실은 A의 직선이 B의 직선보다 표본 관찰치들을 더 잘 표현하는 직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드 방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니멈 앱솔루트 디비에이션 이거를 이용해서 최적의 회귀선을 찾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즉 미니마이제이션 시그마 절대값 yi-yi hat을 이용해서 최적의 회귀선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그림을 보면 절대값의 합을 최소값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4가 되고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되거든요. 그러면 B직선이 더 최적화된 회귀선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A가 모든 점들을 더 적절하게 고려한 적합한 회귀선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막 튀는 값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최소자승법이라는 걸 고려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소자승법 혹은 최소제곱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방법은 최적의 회귀식을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니마이제이션 시그마 yi-yi 햇의 제곱으로 실제 관측치인 yi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인 yi 햇 사이의 제곱의 합인 시그마 yi-yi 햇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회귀선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에 이제 1, 4, 1 이렇게 해서 6이고, 그 다음에 이제 3, 3은 9 해가지고 9죠. 그래서 A가 더 적합한 직선으로 평가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렇게 해가지고 회귀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식을 추정하기 시작할 텐데, 위에서 언급한 최소자승법을 이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회귀 개수인 B0와 B1 값을 구하게 될 건데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제 요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도출을 해내는 거는 기초통계학 책을 보시면 이걸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까지 아실 필요도 없고 요 식에 대해서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런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구나,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분석 예시가 지금부터 나오는데, 여기 있는 매출액이라고 나오는 게 x가 될 거고요. 아니다, 매출액이 y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종속변수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y, 광고 시간이 x 이렇게 됩니다. 매출액이 y, 광고 시간이 x. 그 다음에 판매원의 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중회귀 분석하려고 지금 놔둔 건데 얘도 x입니다. 그래서 A 기업에서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하려고 주요 변수들을 이용해서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고 시간과 판매원의 수의 변화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를 파악해서 이런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광고 시간이나 판매원의 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변수 간의 관계가 정말로 있는 것인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파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요약된 B0와 B1을 계산하는 과정을 따라서 앞서 식 15-2에서 언급한 B0와 B1 공식에다가 수를 대입을 하게 되면 B0는 42.509, B1은 1.22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절편이 42.509, 기울기가 1.22인 우리는 이제 회귀식을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한 회기식은 매출액은 42.509 더하기 1.2 곱하기 광고시간 이렇게 된다. 그래서 B0와 B1은 모수인 베타0와 베타1의 추정값이므로 구한 B0와 B1 값 그리고 B0와 B1의 기대값과 분산을 이용해서 모수인 베타0와 베타1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인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값이랑 분산에 대한 식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설 검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절편을 가지고 하는 것도 보기는 보는데요. 절편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울기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는 보도록 합시다. 절편은 시작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점이 사실 0이어도 상관없거든요. 기울기만 있으면. 그래서 이 절편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값은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값을 우리가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본 관찰치로 구한 B1 값과 그의 기대값과 분산을 이용한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베타 제로는 0이라는 기무가설을 검정하게 되는 거고 베타 1은 제로란 기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지지된다면 그 회귀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며 결국 회귀개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의미있게 설명해줄 값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대치하고 분산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회기식에서 모수인 베타0와 베타1에 관한 가설을 세운 후 이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통계량인 B0와 B1이 갖는 표본 분포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는데 15-5와 같은 기대치와 분산을 가지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집단의 분산인 그 시그마 제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 분산은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로 대신 사용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B0와 B1은 T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말이 어려우시잖아요. 저 부분을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B0와 B1은 T분포를 따르게 된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P값을 도출할 때 이 회귀 분석에서는 T값을 가지고 P값을 도출하거든요. 그래서 T값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Z검정 기억나시죠? Z검정이 이제 T테스트 할 때 나왔었는데 Z검정은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알 때 사용할 수 있는 검정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이 되게 되면은 뭐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Z 검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T 검정을 사용하는 게 훨씬 일반적이고 T 검정이 Z 검정보다는 더 엄격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중한 편이고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 분산을 이제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로 대신 사용해야 돼서 이제 T 분포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할 때는 T분포가 5차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T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정규분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T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규분포표하고 T분포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다르고요. 근데 이제 표본의 수가 이제 무한대로 수렴할 때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와 가장 가까워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지만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고 T분포를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수인 베타0와 베타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가설 검정은 식 15-6과 같은 T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T분포는 각각 자유도는 n-2가 됩니다. 그럼 자유도가요. 지금 개수가 몇 개냐? 둘, 넷, 여섯, 여덟, 열이죠. 그러면은 8이 자유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t 값에 이제 베타 제로하고 베타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은 어차피 0을 빼봤자 0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b 제로하고 b1, 그러니까 이제 절편 값이랑 기울기 값을 추정한 값이 얘가 표준 오차거든요. 아, 표본 오차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 오차보다 큰지? 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아, 표준 오차, 표준 오차. 아유, 왜 자꾸 표본 오차랑 표준 오차랑 헷갈리나 몰라. 표준 오차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 이 표준 오차보다 이 기울기가 더 큰지, 표준 오차보다 절편이 더 큰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보다도 우리가 계산한 그 기울기 값이나 절편 값이 더 큰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크면 t 값이 유의한 걸로 나와서 이제 두 개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옵니다. 두 변수의 관계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 거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t 값은 유의한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t 값이 자유도가 무한대일 때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규 분포에 가까울 때에 이제 0.05, p 값을 0.05보다 작다라는 기준에서 이제 t 통계량을 얘기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지금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0.000 기준까지 내려가가지고 유의미한 걸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한 관계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광고 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다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X자리에 다 플러스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자리에, 그러니까 광고 시간 자리에 전부 플러스 값이 들어가고, 기울기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도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액도 플러스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같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개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회기선이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적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회기선의 적합도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구한 각각의 회기선이 동일하다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회기선이 주어진 자료의 분산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기선은 같은데요. 이 설명력이 다르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가 막 모여 있는데 여긴 데이터가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더 훨씬 조밀하게 이 회기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설명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기선의 적합도 측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아냐면 결정개수라는 걸로 알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R제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정개수는 회기선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전체 분산 중 얼마만큼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종속변수의 전체 분산 중에서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 정도인가 라는 걸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산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죠. 그 얘가 회기선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이 되는지에 대한 걸 의미한다. 그래서 결정개수의 값은요, 0부터 1까지의 수로 표현이 되고요.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00%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단순회기 분석을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중회기 분석을 하게 되는 게 나오는데, 그 다중회기 분석을 할 때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중회기 분석에서 고려해야 될 게 다중공선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고, 다중공선성은 이제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독립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가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립변수들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독립변수들끼리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마치 원기옥이 모이듯이 얘네들의 그 영향력이 뻥튀기 돼가지고 보여지는 게 다중공선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지 않은 게 유의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개수값이 막 높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 VIF 값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 옵션을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F란 다중공선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고, 추정된 회귀개수의 분산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때문에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VIF 값이 10보다 작으면 그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VIF 값이 10보다 크면 이제 그 독립변수가 다중회귀식에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미 변수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미 변수는 기본적으로 0 또는 1의 값만 가지는 변수를 의미하는데,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로 측정된 걸 사용할 때 우리가 더미 변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는 기준 카테고리를 정하고요. 그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특정 카테고리가 갖는 영향력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남자는 0, 여자는 1, 혹은 여자는 0, 남자는 1 이렇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0이 기준점이고요. 0으로 코딩된 변수의 카테고리가 해석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0으로 삼은 특정 카테고리에 비해서 1로 코딩된 카테고리가 회귀 개수만큼 종속 변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절을 보시면은요. 봄이 0으로 코딩되어 있으면 이제 봄이 기준점이라는 얘기고, 여름은 100, 가을은 101, 겨울은 001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미 1, 더미 2, 더미 3라는 세 개의 변수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은 더미 1, 더미 2, 더미 3를 이제 동시에 독립 변수에 투입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은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름의 경우 더미 1, 1, 더미 2, 0, 더미 3, 0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봄보다 더미 1은 0, 더미 2는 0, 더미 3은 0인 봄보다 B1만큼 매출이 증가함을, 가을의 경우 이제 봄보다 B2만큼 매출이 증가함을, 그 다음에 겨울의 경우 봄보다 B3만큼 매출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더미 1, 더미 2, 더미 3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부 마이너스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봄과 비교해서 여름은 2,400만 원 만큼 2억 4천만 원 만큼 매출액이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19억 4천만 원 만큼 우리가 매출이 적은 거고,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SPSS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부터 한번 보실게요. 광고 시간, 판매원의 수, 매출액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광고 시간 대비 매출액을 보는 단순 회귀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가셔가지고요. 어디로 간다? 회귀 분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자리에 매출액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자리에는 광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통계량을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 더비너슨 값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책에서 이 얘기는 없는데요. 그 더비너슨 값이 뭐냐면 그 잔차의 독립성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자료 같은 경우에 더비너슨 값을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그 이제 오차항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서로 패턴을 가지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게 더비너슨 값입니다. 근데 요거를 책에서 출력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시계열 자료가 아니어서 그럴 건데요. 대부분의 연구 보고서나 논문에서는 이 더비너슨 값을 그냥 출력해 줍니다. 시계열 값이 아니어도. 그냥 뭐 안 봐도 되는 값인데 대부분이 그냥 관행적으로 다 적어주니까 얘를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더비너슨 값은 2에 가까운 값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요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볼 건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 보셔야 될 게 R제곱 값이랑 수정된 R제곱 값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R제곱 값이 0.85 같은 경우에는 85%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0.1도 그 사회과학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설명력이 낮은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게 이게 예측을 하는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연구 논문이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이걸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설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에 그래서 이제 설명력이 그렇게 높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설명력은 높아지는데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설명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 변수를 아무리 늘려봤자 사회과학에서 독립 변수는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R제곱 값은 사회과학에서는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R제곱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수정된 R제곱 값은 독립 변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수정을 해놓은 R제곱 값 0.831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R제곱 값이 얼마나 이제 유의하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아노바 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의 확률이 0.000으로 이 R제곱 값은 유의한 값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시면은 이 회귀 분석 자체가 유의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서 이제 비표준화 개수가 1.21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값이 6.7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이 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수기로 계산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 보시면은 기울기가 1.2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나오는 건데 1.2 그죠? 이거 반올림하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 같은 경우에 42.509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계산한 t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절편의 t값 같은 경우에 이제 6.52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의 밑에서부터 또 반올림을 해서 올라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1의 이제 t값 같은 경우에 6.75가 나왔는데 이건 역시 722로 나온 거를 보면 밑에서부터 뭔가 반올림을 해서 올라왔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값이 좀 큰데 아무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의 단순 회귀 분석이었고요. 다중회귀 분석은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다중 공선성을 봐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분석에 가셔서 회귀 분석에 가셔서 선형에 가셔서 여기에 판매원의 수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공선성 진단이라는 걸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위에는 똑같고요. 일단 이제 그 설명력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까는 850이었거든요. 근데 899로 올랐고요. 그거는 독립변수가 하나 더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릅니다. 그리고 더비너슨 값 2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 값 지금 0.000으로 나와서 이 R제곱 값은 유의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값을 보시면은 광고 시간은 유의미한데 매출액에 대해서 판매원의 수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은 이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판매원의 수는 매출액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VIF 값을 보시면은 1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더미 회귀 분석을 한번 보실게요.
더미 회귀 분석은 더미 변수 3개를 다 때려 넣고 매출액이라는 종속 변수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석에 가셔서 회귀 분석에 가셔서 선형, 그 다음에 매출액을 종속 변수에 독립 변수에 더미 1, 더미 2, 더미 3을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더비 나쓴 값 여기서는 출력하실 필요 없고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R제곱값 0.505 나오고 있고 유의 확률 나오고, 보시면은 이제 결과가 봄이 기준이고요. 봄에 비해서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봄보다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가을이 봄보다 마이너스 19.4, 그 다음에 겨울이 봄보다 마이너스 19.6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회귀 분석에 대한 우리 복습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분석을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요인 분석은요, 다양한 변수들을 서로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적은 수의 차원으로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다별량 통계 기법이라는 것 중에 하나로, 다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해서 변수들 속에 내재하는 요인을 추출하여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매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지 알고자 하는데, 한 30가지의 변수들을 우리가 고려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몇몇 변수들이 유사한 성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30개 변수들을 유사한 변수들끼리 합쳐가지고 핵심 차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게 요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 개의 변수를 몇 개의 군으로 축소하는 방법이 요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의 목적은요, 그 주된 목적이 정보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의 요인으로 축소시켜서 정보를 압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어떠한 상황 혹은 목적을 위해서 요인 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일련의 변수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들의 차원을 밝히기 위한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인 분석은 모집단 내에 상이한 특성을 갖는 개인들을 서로 유사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인 분석은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을 실시할 때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독립 변수들을 동질적인 몇 개의 요인으로 축소해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여 분석을 할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그 모집단 내에 상이한 특성을 갖는 개인들을 서로 유사한 몇 개의 집단을 나누는 데에 활용하는 그 목적에서요, Q타입 요인 분석과 R타입 요인 분석 얘기가 나옵니다. 그 R타입 요인 분석은요, 변수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내는 게 R타입 요인 분석이고요. 표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는 Q타입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Q타입 요인 분석의 목적은 군집 분석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고, 실제로는 표본들을 그룹화하기 위해서는 Q타입 요인 분석보다는 군집 분석이 선호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이라고 하면 R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변수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들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표본이죠. 그래서 표본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대부분 군집 분석으로 하게 되고요. 우리는 변수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이게 R타입, 이게 Q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으로 요인 분석은 연구자가 특정 개념이나 현상을 복수의 변수를 이용하여 타당하게 측정하였는가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자가 어떤 개념이나 현상을 복수의 문항 혹은 복수의 변수를 이용해서 측정하였을 경우 요인 분석에 의해서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변수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다면 이는 복수의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 그 복수의 문항을 가지고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을 측정했다라는 거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때 선생님들이 받은 데이터가 요거였잖아요. 그럼 준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 준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그 변수 하나를 이렇게 9개의 측정 변수로 우리가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개념이나 현상을 복수의 측정 변수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얘들이 하나의 변수를 잘 측정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요인 분석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의 기본 원리와 분석 절차 한번 보시면은요. 요인 분석의 기본 원리는 이제 상관관계 혹은 공분상과 같은 변수 간의 유사성 분석에 바탕을 둔 기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응답과 응답자와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변수들에 대해서 이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 사이에는 서로 공통되는 즉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그래서 요인 분석이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많은 변수들을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분류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식을 한번 보시면은요. 책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 책이 없으신 분들은 못 보시겠구나. 나중에 이제 책을 스캔해가지고 올려드릴 때 그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시험 치실 때. 그 요인 분석은요. 식이 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팩터 1, 팩터 2, 팩터 3 이렇게 세 개의 요인이 있다면 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A1, X1 더하기 쭉쭉쭉쭉 비워지고 A4, X4 더하기 A5, X5 이렇게 1, 4, 5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묶이고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6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묶이고 그 다음에 A3는 A7 그 다음에 A8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애들끼리 묶이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첫 번째 개수, 두 번째 개수, 세 번째 개수를 의미하고요. 이제 A1 그 다음에 X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는 n번째의 변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얘는 A번째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얘는 I번째의 요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변수와 개수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 1번부터 8번까지니까 8개가 변수의 개수가 되겠죠? 변수하고 개수의 수가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렇게 표가 생겼습니다. 아니, 요렇게 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식이 생겼고요. 그냥 한마디로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의 분석 절차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요. 연구 문제를 일단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타의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에 따라서 요인 분석을 사용하는 목적이 앞에서 설명한 이제 4가지 목적이었나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후에 측정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할 때는 어떤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몇 개 정도의 변수를 포함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면 가능한 한 관련된 모든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만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표본의 수도 충분히 늘어나야지 안정된 요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요, 표본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양해가지고 정확한 기준은 제공하기 힘들지만
표본의 수가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의 5배 이상이 되어야지 요인 분석을 통해서 추출되는 요인이 안정적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은 한 200개 이상 요렇게 받습니다. 그냥 요인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300개에서 500개 뭐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냥 200개에서 250개 이 정도 받아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연속형 자료 형태로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의 기본이 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구성을 해가지고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인 분석을 위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는 앞에서 파악한 요인 분석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R타입을 할 건지 Q타입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변수들을 유사한 개념으로 그룹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R타입 요인 분석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인 추출 방법을 선정하게 되는데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공통 요인 분석, 주축 요인 추출, 그 다음에 일반화된 최소 제고법, 최대 우도법, 알파 요인 추출법, 이미지 요인 추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인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이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성분 분석 방법은요. 어떤 변수가 가지는 분산 중에 변수의 고유 분산, 공통 분산, 오차 분산을 모두 포함해서 총 분산에 기초해 가지고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입력 변수의 총 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을 줄이고 변수들이 갖고 있는 총 분산을 가능한 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추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인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요인 추출 방법을 결정하고 난 후에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요인의 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고유값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추출된 요인들이 총 분산에 얼마 정도를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설명된 총 분산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유값도 나오고요. 그래서 고유값의 기준을 1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1이라는 거는 추출된 요인이 적어도 변수 하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 이상을 설명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값은 1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된 총분산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결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43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요인 적재량 얘기가 나오는데 요인 적재량은 각 변수와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보여주는 값이고요. 각 변수는 요인 적재량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요인 적재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유의한 변수인지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보통 0.5가 넘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0.4 이상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에서 0.4는 사용하지 않고요. 0.4를 사용하려면 왜 0.4를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싫으니까 그냥 0.5 이상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요인 분석을 실시하면 요인 적재량 뿐만 아니라 공통성이라는 값도 변수별로 보고가 되는데 공통성은 각 변수의 전체 분산 중에 분석에 포함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공통 분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분석에 포함된 각 변수가 추출된 요인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인을 추출할 때는요. 어떤 방법으로 요인을 회전해서 추출할 것인지 요인축 회전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요인축을 회전하는 방법은 크게 요인축이 직각을 유지하는 직각회전 방식, 그 다음에 요인축이 직각을 유지하지 않는 비직각 회전 방식이 있고요. 직각회전 방식을 널리 사용을 하는데 직각회전 방식에도 쿼티맥스, 베리맥스, 이커맥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베리맥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인 점수라는 게 요인 분석을 하고 나면은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본에 속한 응답자들이 요인 분석의 결과로 새롭게 추출된 각 요인에 대해서 갖는 값을 우리가 요인 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인 분석 후에 새로운 변수로 값을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회귀 분석 같은 거를 하면 다중공선성에 관한 문제 없이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 같은 추가 분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인 분석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SPSS를 통해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용차를 구매할 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6가지 아니다 5가지의 이제 변수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얘들을 갖다가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석에 가셔가지고 요인 분석은 어디 있냐면 차원 축소라는 데에 있습니다. 차원을 축소하니까요. 그렇죠. 그 변수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이걸 축소시켜가지고 비슷한 애들끼리 묶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차원 축소. 그 다음에 요인 분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가격부터 여기 있는 연비까지 몽창 선택을 해가지고 변수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술 통계량에서 KMO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이라는 걸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요인 분석 자체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 분석으로 이제 그 디폴트 값이 돼 있거든요. 요대로 시작하시면 되고, 추출은 고유값 기준으로 추출을 할 거고 1보다 큰 고유값으로 추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인 회전은요, 베리맥스 방법 사용할 거고요. 점수는 변수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보시면은요,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크기 순으로 정렬을 안 한 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작은 개수도 표시 안 하면 좋은데 안 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책에서는요, KMO 값이랑 바틀렛 검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죠? 근데 KMO 값이랑 바틀렛 검정을 알려드리면 KMO 값 같은 경우에는 0.5보다 크면 됩니다. 그리고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은 0.000 유효 확률이 유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요, 둘 다 이 요인 분석이 얼마나 유의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KMO 값은 0.5보다 크고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하면 된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성 값,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나와 있고요. 공통성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분산 중에 분석에 포함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공통 분산의 값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제 분산으로 추출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설명된 총분산 부분을 보실 텐데, 이제 회전 제곱합 적재량에서 전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고유값입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지금 2.082, 2.120, 그래서 전부 1보다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누적된 퍼센테이지에서 이제 두 번째 값을 보시면 84.056이 나왔습니다. 그 6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유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개가 있잖아요. 초기 고유값이랑 추출 제곱합 적재량이랑 회전 제곱합 적재량이랑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건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고유값은 이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의 값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스타일, 배기량, 색상, 연비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설명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갖다가 이제 추출 제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2개로 차원 축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값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을 이제 다시 회전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더 많이 모은 겁니다. 모으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고유값이 약간 나눠졌죠. 2개의 그 영향력이. 그래가지고 이제 2가지가 전부 다 2 이상을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회전한 후에 제곱합 적재량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크기별로 지금 정렬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0.5 이상의 그 요인 적재량만 봐야 되는데 0.5 이상의 요인 적재량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분석에서 차원 축소에서 요인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 옵션에 가서 보시면 개수 표시 형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크기순 정렬, 그 다음에 0.5보다 작은 개수는 표시 안 하겠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예쁘게 잘 정리가 되죠, 그죠? 아까 전에 봤을 때 854, 824, 854, 824, 823 얘네 세 마리가 같은 그 성분이란 얘기고요. 931, 962 얘네 두 마리가 지금 같은 성분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요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알아서 줄을 서기 때문에 훨씬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랑 배기량이랑 연비가 하나의 성분, 색상과 스타일이 하나의 성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실질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격과 배기량이랑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 부분에 의한 그런 얘기니까 하나의 성분으로 묶이기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색상과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니까 요 부분도 이제 이런 가격이나 배기량, 연비 같은 그런 실용적인 부분이랑은 조금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인 분석이 제대로 됐다. 그리고 얘네들 요인에다가 이름은 명명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팩트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3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맨 처음에 저장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했던 거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우고 얘네 둘이 이제 이번 마지막에 분석할 때 지금 저장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요인값이 되는 거고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면 다중공통성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거고 화요일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